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답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윤입니다. 네, 오늘이 벌써 4월 17일 화요일입니다. 4월 중순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주요 대기업들의 공채 시즌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서류 광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저희한테 필요한 건 사실 뭐 5승, 6승 이런 게 아니라 딱 1승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원하는 기업의 서류를 탈락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저희와 함께 열심히 기업 분석, 스펙 분석 다시 해서 가면 되니까 너무 기죽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오늘도 열심히 뛰어야겠죠. 네. 화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춥고 어둡고 막막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생의 봄날을 안겨드릴 특집입니다. 봄날은 온다 시즌 2. 자, 오늘은 취준생 여러분들을 합격의 문 앞까지 꽃길을 깔아드릴 분입니다. 취준생들의 든든한 엉아 같은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본 사실 이 오프닝은 제가 못 봤었는데 이제는 엉아가 됐네요. 봄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예, 마음에 듭니다. 네, 저도 엉아거든요. 네. 네, 매주 화요일에 뵙다가 지난주에 못 뵀는데 네. 그러니까 한 주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차쌤 안 나오시니까. 저는 뉴스로 종종 뵙습니다. 두 분. 네. 이제 피곤해 보이시죠? 이렇게 건조하게 답변해 주실 줄 몰랐어요. 아 근데 뭐 다들 합격자 발표하고 바쁜 네. 요즘인데 네네. 네. 그 많이들 붙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아. 다행인데요. 제 학생분들은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접성을 통과하고 면접을 가게 되면 1대1로 짧게 면담을 한 40분 정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들 찾아주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네.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당연히 안 되는 게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계인데 네. 저 단자리 뽑는 TO에 과감하게 넣었다가 떨어진 이유를 이제 물어보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 본인도 이유를 알지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몇몇들 뭐 그게 틀렸다거나 잘못됐다가 아니라 마음이 속상한 만큼 더 많은 지원을 하셔야겠고 그 방송 저희 방송 보시면서 그런 면들의 좀 갈증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주변에 합격자도 많고 또 면접까지 가신 분들은 1대1로 40분씩 이렇게 면담까지 해주시면 요즘 진짜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그냥 많이 바쁘죠. 네. 하루가 바쁘시네요. 예, 그렇죠. 항상 바쁘지만 많이 바빠야 됩니다. 더 바빠지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럼 오늘 좀 잘 방송도 부탁드려요. 조금 더 네. 바쁘게 저희가 하도록 오늘은 어떤 기업의 합격 전략을 세워주실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사명을 바꾼 DB그룹에 대해서 공채 전형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3시까지 예정인데요. 네.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생방송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쓰기 시작하신 분들도 분명 있으시거든요. 있겠죠. 네. 오히려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DB그룹 합격을 위한 차쌤의 막판 족집게 팁을 기대해보면서 먼저 채용 전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접수는 바로 내일이죠. 18일 오후 5시까지 마감이고요. 모집회사는 DB손해보험, DB금융투자, DB자산운용, DB저축은행, DB하이텍 등 5개 계열사에서 채용을 진행합니다. 전형은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 그리고 면접을 거쳐서 신체 검사까지 진행이 되는데 면접의 경우에는 회사별로 면접 방식의 진행 순서가 약간 다르거나 또 일부 회사는 영어 면접이나 또 토론 면접 등이 실시되니까요. DB그룹 홈페이지를 자세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DB그룹 채용 공고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DB그룹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익히 알고 있던 동부그룹, 동부그룹이었는데 이게 사명을 변경했잖아요. 요게 좀 뭐 사연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연합뉴스가 잠깐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9월 1일자로 사명을 바꿨어요. 아, 이제 네. 뭐 광고 요즘 뭐 보신 분들 많진 않겠지만 뭐 드림빅 해갖고 이제 DB라고 이름을 바꾼 그룹 광고도 있고 손해보험사 광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 회사가 이제 2014년도랑 15년도에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룹의 모태였던 동부건설이나 동부익스프레스, 동부제철, 뭐 파마암농 이런 곳들을 다 줄줄이 매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건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동부손해보험, DB손해보험 쪽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일부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 구조조정의 끝은 그러면 그냥 동부로 유지를 하면 될 텐데 그 동부라는 타이틀을 동부건설이 그 CI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명을 또 개진한 측면도 있고요. 회사가 좀 새롭게 나아가자는 취지로 그룹명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런 거는 지원하기 전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소서에 동부라는 단어를 써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묻는 분들이 계세요.
DB라고 쓰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B. 네. 네. 저도 요즘에 최근에 DB 손해보험의 광고를 굉장히 많이 봤던 네, 기억이 네. 있는데 이 또 DB는 좀 어떤 계열사들로 좀 이루어져 있나요? 일단은 뭐 정보현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혹은 뭐 증권사 베이스로 있는 회사라고 익히 알고 계시지만 네. 이 그룹사의 역사를 짧게 한 1분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김준기 전 회장님, 이제 일대 네. 창업주신데 네. 이분이 이제 강원도 동해 쪽에 그 유력한 정치 가문의 아들로 나셨어요. 김진만 의원이라고 칠선 의원이신데 이분의 네. 자녀로 나셨고 고대 경제학과 나오셔서 2,500만 원으로 70년도에 이제 회사를 설립하게 되세요. 미륜건설이라고 건설사를 만드셨고 태백 무슨 고속도로 이런 걸 몇 번 지으시다가 네. 중동 붐이 일어가지고 한 7년 동안 중동에서 돈을 벌어들입니다. 네. 그 1980년 기준으로 20억 달러를 벌어들이세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시고 그 사이사이에 내수에서는 뭐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뭐 증권사 이런 것들을 차차 만들어가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들로서 사업을 영위를 하셨었고요. 실제로 보면은 뭐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첨단 유리 온실, 친환경 전기 제철 사업까지 다양하게 사사를 넓혀서 2000년대 중반까지는 재계 순위 한 13위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CJ나 신세계보다 더 높은 순위로 그룹사가 있었지만 그 뒤로는 여러 가지 어떤 유동성 문제라든가 CEO 리스크들이 있었어요. 뭐 네. 오늘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을 다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네. 여러 가지 이슈랑 리스크로 인해서 현재는 계열 분리가 돼 있고 매각을 하는 바람에 회사의 규모가 많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깔끔한 DB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18년도 DB그룹 채용이 다른 회사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난 하반기 채용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회사의 특징 중 하나가 계열사 간 중복 지원이 된다라는 건데 이걸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네. 1지망, 2지망 느낌으로서의 중복 지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막연하게 그럼 내가 두 개를 쓸 수 있네라고 보지만 막상 주로 이제 문과분들이 이 회사를 쓰실 건데요. 네. 내가 딱히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손해보험사 아니면 생명보험사거든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 중복 지원이라는 말에 너무 기뻐하시거나 하실 필요 없이 네. 아직 지원을 못 하셨다면 빨리 지원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상반기 전형이고 그리고 여타 최근 몇 년간의 동부그룹 채용을 비추어 본다면 조금 DB그룹 채용을 비추어 본다면 조금 적은 TO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적은 TO라고 하니까 약간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될 것도 같은데 그러면 계열사 중에서는 지금 어떤 회사가 좀 채용 규모가 그나마 좀 높을까요? 예, 뭐 DB 손해보험이 제일 많이 채용을 이루어지고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한 자릿수로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채용 시즌이 되면 기업마다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카더라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DB그룹은 남성 채용을 선호한다 이런 카더라 의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차코치님이 실제로 보기에는 DB그룹은 남성들을 더 선호하나요? 뭐 제가 그 회사를 직접 다녀본 건 아니지만 이제 그 회사에 합격하신 분들이나 재직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개인 영업이라던가 이렇게 메인 필드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남성분들의 비율이 더 많은 편이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 지원 부문이라던가 스텝 부문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일을 역으로 또 하고 있는 그런 취지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제 학생분들 중에도 채용 설명회 때 질문을 많이 또 던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담당자분들 말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 성비 말고도 지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얘기가 또 연봉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 DB그룹이 또 역시 카더라인데 이 업계 평균보다 연봉이 적은 수준이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 네. 신임 초임이 대부분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거나 이미 이 영상을 뭐 보시는 분들 정도면 이 대졸 초임이나 연봉에 대한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아실 겁니다. 네. 뭐 우리 두 아나운서님들께서도 연봉 계약 같은 걸 다 하시면 그 연봉이 실제로 떨어지는 실수령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죠? 영혼까지 실망하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놓고 본다면 4천대 한 중후반에서 5천대 초반이라고 말씀들은 오. 하십니다. 하지만 네. 실수령액은 일부 차이가 있겠죠. 아무래도 복리후생비라던가 여러 가지 뭐 잡비들, 돈 나가는 것들, 지원금들을 다 포함했을 것이라는 판단은 뭐 비단 이 DB그룹 계열사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고요. 다만 DB그룹의 뭐 DB 하이텍이라던가 일부 R&D 관련된 업무들이 있거나 좀 뭔가 특정 성과가 났을 때 추가로 보너스를 주는 기업들의 어떤 그 계열사들의 구성원들에게는 일부 연봉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네. 이 정도 연봉 수준이 뭐 네. 다른 증권사나 보험사에 비해서는 약간 평균 이하의 수준인 건 조금 맞나요? 평균 이하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네. 네.
자, 그리고 카더라 하나만 더 살펴보면 사실 저희가 지난번 배구공에서도 살펴봤지만 서류 필터링, 네. 뭐 우리 회사로 지원하지 말라 또는 뭐 필터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는데 네. DB그룹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터링이나 뭐 한 번 탈락했으면 지원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존재하나요? 실제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지원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되는 기업이고 네. 네. 실제로 채용 공고 기간도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뭐 한전 길어야 열흘입니다. 근데 여기는 넉넉하게 기간을 두고 있거든요. 네. 최대한 많은 지원자들이 가능성을 품고 회사에 네. 지원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한다면 뭐 그런 필터링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학기 성적 평균이 B학점 이상이어야 된다는 명시된 기준이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 성적 염두에 두시면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조건이 붙어 있는 거군요. 네, 명확하게 그래서- 공고에 아, 나와 있습니다. 네. 굳이 마지막 학기의 성적을 따로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부분 마지막 학기 때 공부를 안 하시고요. 아. 그리고 학점 관리에 소질하기보단 재수 강의라던가 뭔가 이렇게 좀 세탁의 네. 느낌들도 아, 일부 있지 않겠습니까? 아. 네. 하지만은 학점 관리를 한다는 건 성실도의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해당 기업의 어떤 큰 뜻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여러 면면들을 본다면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일단 뭐 필터링은 없으니까 마음껏 지원하셔도 되고요. 마지막 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어야 지원이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자, 그럼 DB 손해보험 합격 전략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채용 공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 손해보험은 개인 영업과 법인 영업, 신사업, 보상관리, 언더라이팅, 상품 업무, 자산운용, 경영 직무 등 8개 직무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무는 전공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고요. 각 직무별 직무 관련 자격증 및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항상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살펴볼 때마다 직무별 전공 제한이 없다. 그래도 이게 전공이랑 상관없는 직무에 지원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되거든요. 네네. 전략을 조금 어떤 식으로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개인적 측면과 지원하는 측면 두 가지로 나눠보면 좋겠어요. 만약에 네. 개인적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나랑 아무 연관이 없지만 전공 무관이라길래 넣었다. 그럼 이제 입사 이후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자마자 6개월 이내로 업무에 적응해서 어떤 성과나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내가 용어조차를 모른다거나 전공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한다면 분명 어려움이라는 게 존재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대단한 전공 지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분야라던가 지식이 좀 부족하다면 그 업태에 대한 이해가 명확한 상태에서 지원을 한다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원을 좀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제 좀 약간 이야기를 벗어나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반적으로 취업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뽑는 곳에 지원을 해야 된다. 네. 라는 그 불문율이 특히 문과 계열들은 있거든요. 네. 이과 분들도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학도들 중에 뭐 인적성 점수가 낮거나 그러면 무조건 뭐 내가 현장에서 필드에서 생산 관리나 생산 지원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냥 믿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사하신 이후에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두 아나운서님들 같은 경우는 원래 아나운서 희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은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나운서 취업이 좀 더뎌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막 엄한 데서 갑자기 영업을 하신다거나 네. 갑자기 막 이상한 뭐 회계 일을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오는 딜레마들도 분명 구직자분들이 많으시고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붙어서 들어갔지만 후회하고 다시 나와서 다시 또 취업 준비를 하는 좀 올드루키화되는 경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전공무관에 대한 지원이 좀 어느 정도의 방향이 좀 잡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분별하게 일단 내가 급하고 보니까 취업을 하자라는 식보단 내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쓰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웃고잉한 분들이 이런 지원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좀 원래 좀 내성적이시고 네. 본인이 해야 할 방향이 딱히 즉 오프라인에서 학생분들 만나면 딱히 제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는 그냥 때 되니까 취업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취직 자체가 그쵸. 목적인. 취직 자체가 목적이던가 아니면 이제 할 게 없기 때문에 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께는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과의 대결을 해야 되는 거라서 네. 논리도 빈약해지고 면접 가면 할 말이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는 단순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지원해라 이런 좀 기술적인 면이나 방향적인 것도 좋은데 본인 스스로가 취업을 왜 해야 되는지 취준의 어떤 마인드가 좀 정립이 돼야 되는 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걸 뭐 시간이 좀 흘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마인드가 정립이 된 상태에서 전공 무관이라고 한다면 판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마인드가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금 막연하게 접근한다면 그냥 뭐 어디 뭐
아파트 뭐 청약도 아니고요, 그죠? 이거 경매에 붙이듯이 그냥 막무가내 지원을 하실 네. 소지가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십시오. 본인의 성향이나 본인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정립이 된 이후에 한다면 좀 더 나은 결과가 입사 이후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게 합격의 기쁨은 정말 찰나고요. 이 입사 후에 맞아요. 그 직무와의 괴리에서 오는 괴로움은 훨씬 더 길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좀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제가 취준생일 때 돌이켜보면 저도 약간 제가 관심 있던 과목들은 막 인사나 이쪽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인사 이쪽은 되게 TO가 적잖아요. 적죠. 네. 근데 이렇게 TO가 적은 곳을 희망하는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TO가 적다 보니까 오는 네. 공포감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상황 좀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인사가 그렇고요, 홍보가 특히 또 그렇거든요. 네. 신문방송학과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를 겹쳐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자직도 지원해 보시고 아나운서도 지원해 보시고 어디 대기업 홍보팀이나 프레젠터를 하는 대기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회사를 소개해 줄 역할들을.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순한 취업 준비만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시더라고요. 네. 저희 방송의 약간 취지나 방향이 올바르게 취업의 길을 안내해 드리는 그런 방송인데 그것과는 다른 또 다른 무언가의 준비가 일정 부분 또 필요하겠더라고요. 방금 정보윤 아나운서님 말씀과 같은 인사 같은 경우도 인사 관련된 자격이 된다거나 근무 이력이 꼭 필요로 하는 상황들도 왕왕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학생분은 그냥 어떻게 쓰면 좋고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를 단편적으로 묻는 게 실제 오프라인에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 또 다른 차원의 노력들도 일정 부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사 직무가 많이 뽑아야 뭐 두세 명, 적게는 뭐 마음에 안 들면 아무도 안 뽑는 요즘이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필요하겠고요. 그런 점에서라면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근데 취업은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개인 손해보험 쪽, 개인 영업 쪽이나 어떤 상품 기획 쪽에 대한 지원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네요. 네, 인사나 이 좀 홍보 쪽이 좀 특별한 뭐 다른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인사는 약간 뭐 노무사 자격증이나 뭐 이런 그렇죠. 거라면 홍보 쪽도 뭐 다른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홍보 같은 경우는 자격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대내외적으로 활동했던 뭐 홍보대사 일부터 작은 서포터즈 일까지 본인이 맡은 역할 네. 내에서 어떻게 일을 결과를 냈는지 결과 위주로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 네. 수료된 양력이나 이력들이 있다면 더더욱 좋겠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본인이 그 언론사에 취업하는 것과 사기업 취업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전혀 계시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CJ 그룹의 이제 CJ 헬로의 계열사의 경우는 이제 그 각 지역 방송국에서 지역 소식을 전하는 저널리스트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기자직이나 리포터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고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기자 정신을 발휘하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이게 이제 기자가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회사의 사측의 입장에서 네. 해당 지역에서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를 보도해주고 전달해주는 역할이 더 강한데 네. 그런 거를 좀 착각을 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일부 있겠죠. 그래서 신경 쓰실 게 단순히 전형에 대한 대비만으로는 부족한 직무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뭐 이런 일반적인 영업이 들어가는 회사들의 경우는 영업을 지원한다면 좀 더 수월하게 입사가 되겠죠. 단 입사를 생각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이 DB 손해보험은 직무별로 좀 어떤 직무를 다루는지도 차쌤께서 한번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여러 가지 직무들이 있지만 제일 많이 뽑는 개인 영업. 우리가 흔히 이제 보험사에서 영업을 한다면, 영업 관리를 한다면 어떤 일을 하는지의 전형을 보여주는 게 이 개인 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네. 이제 지점장이 되셔서 PA라고 하는 어떤 크루가 있습니다. 영업 네. 단위가 있는데 이 영업 단위 안에서 실제로 필드에서 고객분들을 상대로 영업 실적을 내시고 성과를 내시는 분들의 실적 관리부터 중장기 전략을 짜드리거나 고가가 좀 안 좋으신 성과가 안 좋으신 분들께는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기부여도 해드리고 일정 부분 그 지점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실적과 관련된 대소서와 실적들 영업들을 가시적인 성과로서 보여주시는 그런 일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단순히 소통을 잘해요, 협업을 잘해요만으로는 설득이 힘든 일입니다. 어느 정도 기획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이끌고 나아가야 된다는 점은 협업의 요소들 중에서도 책임감을 발휘한다거나 동기부여를 한다거나 하는 측면들. 그리고 분기나 반기별로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 판단적인 느낌에선 어떻게 실적을 내야 되는지 고민해보고 통찰하는 어떤 노력들도 일정 부분 필요할 것입니다. 법인 영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직원의 직접 거래처에 가셔서 계약을 따오는 일들도 있는데 네. 단순히 그냥 내가 영업을 하러 갔다라기보단 회사 대 회사 차원에서 일을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CEO가 됐다는 느낌으로서 일정 부분 해당 거래선에 DB 손해보험의 어떤 상품들이나 서비스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와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해당 법인, 거래선이 어떤 거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를 평소에 좀 많이 고민해보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좀 정리도 해보고 내부적으로 보고도 해야 되고
참 일이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해줘야 되고요. 네. 단순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단순히 이런 업무 내용을 보고 혹은 듣고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잘할게요라고 이제 입사 포부를 적으시면 절대 네. 안 되겠죠. 그런 업무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본인의 어떠한 강점이나 태도나 경험과 맞닿아 있는지를 일단 적어줘야 되겠고 입사 이후에 특정한 업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주겠다라는 포부도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아직 하루 정도, 하루 반나절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네. 네.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혹시 밤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새벽 1시에 그 친구들과 술 한잔 하시고 오셔서 보시는 경우라면 늦지 않았으니까 잠이 오니 지금 그죠? 지원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직무에 대한 얘기를 마저 드리자면 언더라이팅이라고 해갖고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 대상에 대한 위험을 판단해갖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에 대한 보상과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관리하는 UW 직무가 있습니다. 네. 이 직무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관련 근무를 하신 분들이 더러 지원을 하시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원하시기보단 이쪽 관련된 분야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더 좋겠고요. 상품 업무는 말 그대로 상품 기획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무형의 보험 서비스 관련 상품이 어느 고객들에게 어떤 타겟에게 어느 시점에서 얼마나 보상을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금액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면에서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인 판단력이 있으신 분들께서 한번 지원을 해보신다면 어떨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신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전에 속했던 홈쇼핑도 그렇고요. 다이렉트 홈쇼핑 해갖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 상품의 판매 채널이 오프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판매 채널에서 해당 회사의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는데 판로를 개척한다거나 MOU를 맺는 등의 노력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부서이자 그런 노력을 하는 부서까지도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근무 어떤 패턴이나 내용들이 보험이라는 상품 그리고 그 보험의 계약을 맺는 고객이라는 특징 이 두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회사의 사업과 여러 가지 직무들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흘려 듣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원을 하지 않는 저도 이 정도로 고민을 하는데 언제까지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고 붙이시고 잘하겠다고 뭐 잘못한 남자친구도 아니고 그죠. 근데 무조건 잘하겠다고만 얘기를 하면 회사가 바보가 아니니까 그죠. 안 뽑겠죠. 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업무의 내용이나 직무에 대한 특징들과 내용들 본인과의 접점을 찾아보고 지원 동의를 써주고 그 업무 내용들 중에 하나를 잡아서 입사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일해줄지를 같이 적어주는 포부를 꼭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 코치님이 이제 DB손해보험의 직무별 업무 특징을 다 정리해 드렸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특징은 정말 그냥 특징일 뿐이고 여기에서 본인의 경험이나 본인의 특징과 녹여서 자신만의 어떤 특색을 나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데 DB손해보험 하면 CF가 또 굉장히 예. 설현이죠. 설현입니다. 네, 설현입니다. 이제 설현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광고를 기억에 많이 하실 텐데 그만 웃으시고요. 네. 뭘 좀 아시네요. 네. 자기소개서에서 이런 광고에 대한 자신의 느낌 같은 걸 좀 솔직하게 적어내는 게 괜찮을까요? 근데 그냥 한번 이낙연 아나운서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네. 광고를 보시면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냥 행복하죠.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게 답니다. 그게 단가? 광고 어떤 모델분의 어떤 이미지만으로 이걸 소구하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지원이 임박해갖고 정말 소위 날려서 1시간 이내에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회사를 말하면 안 되지만 뭐 과자 업체를 지원한다면 해당 과자를 접했거나 근데 그걸 계기로서 뭐 이야기를 썰을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과자 장인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내일 또 빙그레가 마감인데 빙그레 이제 마지막 문항이 뭐냐면 빙그레와 관련된 뭐 최근 어떤 이슈라던가 내용들을 적는 문항이 있어요. 다 메로나라던가 뭔가 이렇게 좀 그 커피 우유 막 이런 너무 한정된 걸 먹어보니 이런 게 좋았고 이런 게 아쉬웠고 그냥 그럴 거면 서포터즈를 푸는 게 맞거든요. 회사 입장에선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의 접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DB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결국 설현 씨의 그 광고 이미지만으로 본인이 느꼈다 설득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네, 광고 얘기는 좀 삼가시는 게 아무래도 좀 자소서 승산을 높이는 일일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는 DB손해보험 자소서 전략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그룹은 전 계열사가 공통된 자소서 문항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1번 항목은 자신이 가진 열정을 발휘해서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을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네, 차쌤, 이 항목은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과연 성취감과 열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본인이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입니다. 네. 뭐 언제 가장 성취감을 느끼셨나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딱히 떠오르지 않으시거나 말은 하지만 본인 스스로만 만족하는 성취감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네. 뭐 피규어를 모으는 분이라면 내가 드디어 6번 아이템을 얻었어. 뭐 이러고 그냥 끝이 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조금이라도 대외 활동이나 여러 어떤 업무와 관련된 일들을 해오셨다면 해당 업무의 목표 아래 그 목표를 달성했거나 그 목표를 초과 달성했던 일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네. 조금 성향이 내향적이고 리더가 아니더라면 해당 어떤 조직이나 집단 내에서 본인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를 했다면 그래서 전체의 결과가 좋았다면 그것도 성취감의 한 단면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어떤 정답이 있다라기보단 본인이 해당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정리해 주느냐가 이 1번 문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 많은 구직자분들, 이공계도 요즘 좀 그런 분들도 계신데 본인이 어떤 이런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모든 얘기를 다 적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명확하게 내가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을 쓰려면 그때 당시에 상황 안의 목표가 뭐였다 한 문장. 그 목표에 맞게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들 한 3문장. 그래서 결과가 한 문장, 느낀 점 한 문장. 이런 식으로 본인이 성취감과 열정의 얘기를 6문장 이내로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모든 얘기를 다 적으십니다. 2017년 여름 내가 어느 대회 3회 뭐 DB 그룹 뭐뭐뭐 논문 공모전 3회 파트 3에 참여. 벌써 이미 50조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해야 될 얘기를 못 적고 엄한 얘기로 글이 채워진다는 거죠. 이러면은 읽다가도 굉장히 지치고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정리해 드리자면 성취감과 열정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정리를 해주고 구성을 좀 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글 안의 경험을 모든 걸 다 넣으면 어떡하죠? 아무튼 그런 것들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구성을 잘 짜고 모든 경험을 나열하는 식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1번 항목에서 조금 식상된 표현들이나 경험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만은 꼭 피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경험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국내파와 해외파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국내파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험을 적어주세요. 경험이 아니고 자꾸 그 경험 앞에 자꾸 무언가 수식이나 형용이나 묻는 말에 대한 답을 안 하시는 경우들이 더러 계시고요. 경험만 놓고 보자면 축제라던가 동아리 뭐 이때 했던 얘기 중에 동아리 때 뭘 했는지가 더 중요한데 동아리 안에서의 본인의 생활이나 내용들을 너무 길게 나열하신다면 집중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해외파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국인의 밤이라든가 문화행사를 본인이 주최하시고 김치를 먹이시고 뭐 이런 좀 정말 이제는 너무 올디스한 그런 접근들의 얘기들만 피해 주신다면 소기의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차 쌤이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국내파, 해외파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종합하자면 뻔한 얘기는 좀 피해라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한번 2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기술하는 항목인데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작성하는 항목인데 이거는 좀 어떤 것을 좀 평가하기 위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직무 관련 적합도를 묻기 위한 질문인데 네.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저고짜 강점, 약점부터 적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적어도 이 직무에서 본인의 강점 혹은 약점과 직무 내용 중 어떤 것과 연관이 있는지 연관성을 고려해서 해당 직무의 내용이 문단의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에 꼭 기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개인 영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지점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실적 관리라든가 영업 뭐 어떤 전반에 대한 방향 설정, 지원까지 폭넓은 분야를 두루두루 다뤄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먼저 적어달라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네. 여기에 맞는 일에 대한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이야기가 좀 읽는데 좀 이해가 돼야겠죠. 읽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다짜고짜 본인의 강점부터 말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방송의 흐름을 보십시오. 지금 이제 29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DB그룹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뭐 날씨가 좋습니다. 뭐 하면서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저희도 마련해드리고 좋은 콘텐츠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하려는 이야기의 강점과 약점이 갑자기 튀어나오기보단 이 업무 내용이 어떻다. 혹은 본인이 이 직무가 이런 직무다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최소 한두 문장은 나와준 다음에 거기에 맞는 강점과 약점, 보완 노력으로 글이 나온다면 좋을 것이고요. 이 문항에서 좀 유의하셔야 될 건 본인의 강점을 소통이나 협업, 이렇게 너무나 기본템이죠. 소위 이제 누구나 당연히 갖춰야 될 것들을 본인의 강점이라고 설득한다면 진짜 강점이 없는 지원자로 보일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점만 유념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3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입사 후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사 지원 동기랑 입사 후 포부는 조금 고전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입사 후 포부를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들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차별화가 중요한 요즘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원 동기보다는 덜 중요할 수 있지만 결국 입사 후 포부는 지원 동기랑 같은 문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지원했냐는 말에 대한 얘기이자 그리고 그 지원한 의지에 맞게 앞으로 어떻게 이 회사를 위해 기여해 줄 것인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일단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문항에서 직무에 대한 강약점을 물었으므로 3번은 회사에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입사 후 포부를 적어주셔도 되고요. 네. 지원 직무에 대한 입사 후 포부를 적어주셔도 됩니다. 뭐 어떤 방향이건 간에 분명한 건 해당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직무의 담당자로서 그 회사 즉 DB손해보험 혹은 DB그룹의 타 계열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계열사에서 굳이 왜 이 직무를 선택했으며 앞으로 이 직무 안에서 어떠한 목표를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목표 대비 내가 앞으로 어떤 과정으로서의 노력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적어주시면 제일 좋겠고요. 그 접근이 만약에 힘드시다면 해당 회사가 타사 대비 어떤 강점이 있는 회사고 그 강점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를 주목해 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계에서 해당 회사가 차지하는 위치나 역할을 고려했을 땐 구성원으로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된다거나 해당 직무 내에서 어떤 노력을 한다면 그 회사의 역할과 위상 혹은 고객들에게 다가가는 정도가 더 커질 것이요 고객 가치를 실현한다 식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주면 좋고요. 그 가치적인 면은 홈페이지를 가면 인재상 부분에 충분히 녹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지나치지 마시고 같이 연결을 지어주는 습관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 DB그룹의 자소서 항목별로 작성 전략을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 DB그룹 자소서 작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일단 동부란 단어 그리고 타사, 특히 이제 이런 손해보험사나 이런 곳을 여러 번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한화라든가 교보 뭐 이런 금기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단어가 들어갔다면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인 창의와 도전, 글로벌 역량, 전문성, 신뢰 화합이라는 어떤 키워드 아래 세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의 도전은 변화주도고요. 글로벌 역량은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전문성은 학습 능력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공부하는 국어, 국영수의 학습이 아니라 해당 업을 이해하고 직무 내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과 업무 내용을 학습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신뢰 화합은 솔선수범하고 먼저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인재의 모습입니다. 해당된 내용들 기반으로 문제 1, 2, 3번 안에 경험 선택이나 본인의 포부의 태도로서 같이 좀 녹아서 작성해 주신다면 조금은 막연할 수 있는 지원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인적성 그리고 면접을 이어서 살펴볼 텐데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그룹 인적성 관련해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특징 같은 게 조금 있을까요? 예,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문제가 쉽습니다. 아, G사트보다는 쉽습니다. 단 문제 수가 많지가 않은 편이고 언어와 수립 혹은 추론 같은 걸 묻는 게 계열사마다 일부 상이하지만 있는 편입니다.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해당 문제를 제 시간 안에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인성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외부에 의뢰를 준 문제일 겁니다. 국내 인성을 좀 다루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 회사들이 그 회사들 것 중에 하나이고 인성 검사는 결국 가깝다 멀다를 해당되거든요. 네. 나는 불을 보면 참지 못한다. 멀죠? 그럼 그 멀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뒷부분에 가면 불을 보면 참지 못한다라는 거에 준하는 또 다른 표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관성 있는 답변이 좀 요구된다는 게 이 인성 검사의 특징이자 막 많이 떨어뜨리는 거라기보다는 최소한의 결격 사유를 좀 제거한다는 취지로서의 인적성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뭐 서류만 합격하면 인적성은 대부분 통과할 테고 이제 다음이 바로 면접일 텐데 면접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1차는 뭐 일반 기업들과 큰 차이는 없고요. 일단은 1차는 자소서 기반의 인성 면접이 주로 이룹니다. 네. 뭐 4대4나 3대3, 5대5로 집단 면접이 이루어지고요. 네. 꼬리 질문, 소리 이제 구조화된 면접 질문들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경험을 묻거나 특정한 업무 상황, 경험과 상황 이 두 가지 축에서 질문이 주를 이룹니다. 힘든 일을 딛고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언젠가요? 라고 물으면 예, 언제입니다. 라고 답을 하겠죠. 그럼 그 언제가 왜 그걸 택했고 언제 했고 누구랑 했고 어떻게 했고 왜 했고 Y를 제외한 5대 원칙 중심으로서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해당 경험이나 특정 업무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이고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두루두루 묻는 식이고요. 2차는 뭐 채용 설명의 자료들을 놓고 본다면 압박 면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압박이지 뭐 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압박 면접이 아니거든요. 네. 적어도 해당 업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묻는 것들이니까 그런 점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 기업체의 면접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왜 하필 굳이
DB그룹에 와서 취업을 하려는가는 꼭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그 점은 유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그룹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제가 표현이 좀 구어체였진 몰라도 여러 그룹 중에 왜 하필 우리 회사 와서 취업을 해라는 질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입사 이후에 이탈 방지성도 있고요. 해당 분야랑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회사에 대한 로열티 등을 보기 위함이니까 좀 그런 점들을 감안한 면접 답변도 요구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DB그룹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차쌤의 신의 한 수 알려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건가요? 예, 뭐 지금 시기가 시기인지라 빈익빈 부익부가 많은 요즘입니다. 많이 붙은 분들은 뭐 재학생 중에 7, 8개씩 붙는 분도 있고 적게 붙은 분들은 하나 붙었는데 그게 GS 리테일인 경우가 있죠. 온라인 인성 검사를 바로 보는 거의 뭐 대부분 붙여주는. 그래서 본인이 많이 좀 힘드실 거예요. 코레일 정도 붙으셔서. 근데 아직 끝이 아니고요. 기업들은 계속 공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일부 기업들, 특히 SPC가 또 어저께 또 채용이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룹들 놓치지 마시고 지원하셔서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신의 한 수를 짧게 말씀드린다면 뭐 원래 제가 준비한 거 뭐 DVD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사실 하셨네요, 결국. 예 했어요 결국. 근데 아무 연관이 없거든요. 해도 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좀 장난스럽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도 사람을 채용하는 곳이요 해당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는 문항과 전형들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막연하게 복붙하시기보단 업무 내용과 현황 중심으로 조금만 이해한 내용을 본인의 지원 동기나 포부에 녹여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리포터의 차재원 컨설턴트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한유진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100만 취준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일하는 코너죠. 취준생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옆구리 폭력배, 수행 방해꾼.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초배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 고용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첫 번째 일자리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동구 범일동 소재의 린나이 코리아 주식회사 부산지사입니다.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영업관리원 신입 1명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대리점 관리, 신규 대리점 개발 및 개설,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청년층 지원 가능하며 상경 계열 및 마케팅 전공자, 회계 및 통계 지식 보유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학점 우수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3,200만 원이며 복리후생으로 차량 유지비,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신 후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이 4월 20일까지이니 관심 있으신 분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원 자격과 우대 사항을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무관님, 다음은 어떤 소식인가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양산시 용당동 소재의 주식회사 동민입니다. 자동차 범퍼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지게차 운전원 2명입니다. 영업 출하팀 소속으로 제품 재고 파악 및 출하 지시, 납품 차량 배차 등 납품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경력, 학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대형 지게차 운전 가능자, 동종업계 경력자, 청년층,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로 연봉 2,600만 원에서 3,000만 원 급여가 있으며 경력자는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하며 복리후생으로는 송금버스, 기숙사, 각종 경조사비 지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4월 25일까지 접수 마감하는 구민건으로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를 준비하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빠른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전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호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호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첫 번째 일자리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주식회사 태송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오정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체에서 냉동볶음밥 단순 생산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할 식품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30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야 2교대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야간조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급여는 시급 7,530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무관한 채용건입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연세 정형외과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왕정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핫팩, 초음파, 전기치료를 수행할 물리치료사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업무 특성상 물리치료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사회봉사활동 경험자, 인근 거주자, 청년층 우대, 학점 우수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6일 근무이며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토요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월 210만 원부터 250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리치료사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전북과 경남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이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저희 잡정부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죠.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 했던 그런 불편한 일들을 우리 취준생분들이 많이 겪었을 텐데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현직 노무사, 노무법인 한림경기의 김교원 노무사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원쌤 오늘 또 2주 만에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지난주는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좀 살이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네. 오, 진짜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감기 몸살에 걸려서 좀 고생을 했어요. 예. 전 다이어트 중이신 줄 네. 알았어요. 아니에요. 감기 몸살에 걸려서 아마 다른 분들도 요즘에 황사랑 미세먼지 심해서 맞아요. 예, 감기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기 몸살은 제가 걸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또 수고해 주실 2부의 도움이죠. 한유진 캐스터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목이 메네요, 갑자기.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교원쌤이 준비하신 주제는 어떤 게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작년 말부터 공기업에부터 시작된 사건들이 사기업, 이번에 뭐 금융권까지 좀 확대되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취업 한파에 취준생 여러분들 상당히 힘 빠진 얘기고 또한 또 분노와 어떤 절망감, 박탈감에 좀 빠져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쟁점과 그리고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봤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채용 비리에 대해서 정말 항상 말씀드리지만 파도 끝이 없이 네.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하면서도 좀 답답한 주제인데 교원쌤 말씀대로 법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보일 수 있는 주제인 만큼 더욱 자세하고 깊숙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보면서 한유진 캐스터가 오늘의 안건을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는 공공기관의 사례입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채용 비리에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었죠. 고위공직자 A의 자녀 C는 어느 한 공공기관의 공개 채용에 응시를 했습니다. 공직자 A는 자녀 C의 몰래 당시 공공기관의 면접위원인 인사과장 B에게 면접 점수를 높여서 합격시켜달라라고 청탁을 했는데요. 인사과장 B는 실제로 면접 점수를 올려줘서 A씨의 자녀인 C를 합격시켰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도 바로 보겠습니다. 요즘 은행 비리 사건도 정말 핫한데요. 은행장 A씨는 채용을 시켜주는 대가로 동생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취준생으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면접 평가표와 채용시험 점수 조작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합격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부정 채용자 중에는 채용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합격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의 안건으로는 취준생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알려주는 채용 비리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나셨어요? 상당히 파워풀하신데요. 네. 네, 안건 소개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이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좀 많이 다뤘지만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좀 다뤄봤잖아요. 네네. 오늘은 다양한 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제각각인 처벌을 확인해보는 색다른 기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다 같이 첫 번째 사례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채용 비리의 사건인 것 같은데 고위공직자 A씨가 자신의 자녀를 몰래 이제 취업시키기 위해서 취업 점수를 조금 더 높게 달라 했더니 실제로 그 인사과장인 분이 면접 시험 점수를 올려줘서 합격시켰다는 사례인데 이 정도면은 이 고위공직자 A씨, 요 청탁을 부탁한 A씨가 처벌을 가장 심하게 받을 것 같은데 A씨의 처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우선 A씨, 고위공직자 A씨 같은 경우에는 인사과장 B에게 뭐 본인의 일은 아니지만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청탁을 시도한 사건이죠. 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형법 31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또한 A는 공무원이죠.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권을 남용한 죄를 물어서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그런데 사실 실생활에서 보면 이렇게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를 잘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왜 차이가 좀 생기게 되는 건가요? 뭐 사례를 듣는 예에서는 인사 점수를 올려달라라는 네. 구체적인 어떤 지시가 있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뭐 어떤 고위 공직자나 어떤 그
위력이 있는 분들이 청탁을 할 때 보통 잘 좀 부탁해달라, 뭐 잘 좀 부탁해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죠. 좀 두루뭉술하게 말씀. 그렇죠. 암묵적 지시나 뭐 그냥 청탁, 그냥 잘 봐줘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 법원이나 조사 과정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부정한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걸 도와달라는 의미였다라고 좀 이게 빠져나간 경우들이 많고요. 네. 실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내심의 의사였던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부정한 방법을 도와달라는 거와 연결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정말 말을 표현을 좀 두루뭉술하게 잘 부탁한다 아니면 뭐 좀 왔는데 한번 눈여겨 봐달래 이렇게 말하면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하면서 조금 어떤 부정적으로 금품을 준 오고 간 내역이 있다면 이런 거는 또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뭐 쉽게 설명 김영란법 네네. 아시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제 5조를 보면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겼을 경우에는 3천만 원, 최대 3천만 원까지의 가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가능할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방해죄나 직권남용죄 형사처벌 받게 된다면은 이게 병행해서 처분이 내려지진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 청탁을 받아서 실제로 면접 점수를 조작했던 인사과장 B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뭐 B 과장 같은 경우에 실제 금품을 받지는 않았지만 인사 점수를 조작을 함으로써 인해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그러니까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자의 경우에는 청탁을 받고도 부정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는데 B의 경우에는 수행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자녀 C의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어쨌든 이 사태를 모른다고 하면 모를 수도 있었을 테고 범행에 이용이 됐을 텐데 그래도 공범이 되잖아요. 이럴 때는 뭐 채용 취소라든가 그런 법적 처벌이 내려지나요? 이 부분이 좀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인데요. 실제 뭐 부정 청탁으로 채용된 자녀 C의 경우에 누구나 쉽게 생각하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채용 취사가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네네. 이게 어떤 법률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채용 취소라고 했을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요. 네. 해고일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제한을 받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C의 경우에는 자신이 모르게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어떤 기책사유, 시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부분 때문에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어떤 소지가 있습니다. 네.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게 몰랐다고 그냥 말해버리면 C는 전혀 아무 처벌을 안 받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은행 비리 사건이었죠. 은행장 A 씨가 채용을 시켜주는 대가로 현금 3천만 원을 받았고 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합격을 시킨 그런 사례였는데요. 이 은행장의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거의 확실시되는 부분이겠죠. 네, 우선은 금품 수송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견은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면접 평가표라든지 채용 점수를 조작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회사의 공정한 채용 과정을 방해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고요. 네. 또한 금품을 수지한 거죠. 자기의 직무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익을 누린 거기 때문에 형법 357조에 해당하는 배임 수재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9조에는 영리로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청탁한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앞선 사례와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벌도 조금 더 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습니까? 뭐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뇌물을 직접 준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제3자를 통해서 뇌물을 줬기 때문에 청탁자에 해당하는 사건이고요. 네. 뭐 또한 뇌물 제공을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채용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는데 채용이 합격했기 때문에 이걸 몰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채용 취소는 뭐 당연한 결론일 것 같고요.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말씀드렸던 회사의 업무, 그러니까 정상적인 채용의 프로세스를 방해한 행위 때문에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업무방해죄 공범에 해당할 수 있고 형법 제357조의 배임 증제,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저 듣다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정 채용 과정을 목격했을 경우에 우리 취준생들이 좀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까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도 되고요. 네. 노동청이 아까 말씀드린 근로기준법 제9조, 그러니까 영리로 어떤 그러니까 개인 사익을 취해가지고 했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로 고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네. 별도로 이제 인권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살짝 무겁게 진행이 됐는데 오늘 안건에 대해서 쌤의 촌철살인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채용 비리로 얼룩진 어떤 한 공공기관의 얘기인데요. 올해 초에 그 공공기관에 4차례나 최종 면접까지 갔던 어떤 한 취준생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기회와 가정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해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탁자나 수탁자 또는 이렇게 부정 채용된 자에게도 엄격하게 좀 그 처벌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원쌤께서 마지막으로 참 비극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런 만큼 이 채용 비리라는 그런 좀 뭐랄까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하루빨리 좀 자취를 감췄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또 교원쌤이 알기 쉽게 전해준 법률 이야기 또 취준생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취준생 인권위원회 위해서 수고해주신 김교원 노무사님과 또 한유진 캐스터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방송은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취준생분들의 워너비 기업이죠. 국민연금공단 공채 합격 전략을 짚어드리는 봄날은 온다 시즌2가 이어지니까요.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